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어제 오후에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련 조율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돌발 변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게 미국 가기 전에 원래 일본을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문 일정을 이제 건너뛰고 미국을 홀로 간 거라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갔는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한일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배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배석 없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가는 과정이 상당히 예를 들면 직항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경유를 했죠. 그렇죠. 좀 더 빨리 가려고 경유를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정에 없던 그 미국 방문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고 그렇다면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것인데 조율 과정에서 우리 그 어떤 의사하고 미국 의사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의제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뭐 국방비 증액 문제 등과 관련돼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다소간에 우리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신문과 인터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핵 문제 관련돼서 동결 폐기 비핵화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이나 반응이 다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원래 사전에 좀 조율이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독자적인 말씀이었다면 이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듣길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돌발적인 이런 사태인데 만약에 좀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 갔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이 아니고 양자의 입장이 서로 간에 이해가 달랐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식이 달랐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끝에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때 쟁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훨씬 더 아마 어려운 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도 훨씬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양국 간의 이견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의 행보 자체는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틀 전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 때 미국으로 건너가 먼저 협상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틀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어제 이제 경유편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왔다고 하면 대략 이제 일정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일본 측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계속 그동안에 있었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던 한일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의 쟁점보다는 크게 미래지향적으로 합의하는 뭔가의 틀이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그 직후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많은 쟁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요구도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창 막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 수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좀 더 책임성 있게 협상을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EBS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제안 설명에서 EBS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이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CNN 같은 그런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 해야 될 방송사들을 이렇게 자꾸 우물안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시 26분이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당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엇갈리지만 주장의 근거가 사실은 이제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정치권이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편파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권 독립이라는 게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권자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정치 세력으로의 어떤 쏠림 이런 현상을 막는다는 것이 중립성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특정 세력의 쏠림을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로부터 이사수를 추천하게 하는 부분은 여야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는다라는 하나 상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임기 내에 돌아가면서 이사들의 숫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한답시고 이거를 이런 제도를 없애고 여기 이사수를 늘려가지고 제 세력으로 좀 약간 편중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식의 이사 추천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개악이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특히 EBS 같은 경우 교육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방송인데 시도 교육감 협의체라든가 그 교육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EBS법 등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 이사들은 다 사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위헌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국민적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좀 국민께서 귀 기울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게 되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노란봉투법이라던가 2차 상법 개정안.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협상의 환경이 만들어졌는가 이것부터 좀 질문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했었던 그 태도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의 경우에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만약에 파업을 했을 때 손배소를 청구할 때 그 사람이 손실을 입은 거에 합당한 그런 손배소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부 다 연대 책임을 묻도록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하는 거니까 오히려 쟁점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뭐 기업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데 마치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망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한 지금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40%가 비정규직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혁신을 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이른바 임금 따먹기를 해서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을 줘서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는 이런 후진적 방식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할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업들이 파업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하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단협을 일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다거나 이건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자꾸 언론 탄압을 한다.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 진행 국가로 분류했잖아요. 2년 연속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언론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방송사 사장 마음대로 바꾸고 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단협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방식들 그대로 유지해서 이전에 윤석열 정권처럼 정권만 잡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 입김, 후견주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권 놓쳤을 때 그때는 또 반대 입장을 얘기하다가 정권 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 무슨 시민단체가 장악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사진을 정치권이 갖고 있는 목 빼고 이사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늘어난 이사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언론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여기서 추천하도록 했어요. 네, 쟁점 법안 관련해서 입장 듣고 있었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KBS나 EBS 그리고 박문진이죠. MBC 이제 그 대주주죠. 박문진 이사진 구성하는 방식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권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편성 책임자를 임명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 내부 구성원이 편성 책임자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임명해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편성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원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보도국에서 동의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최소한 내부적 민주적 절차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임직원이나 사원들 그리고 하다못해 기자들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편성 책임자로 있다고 하면 외부에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조차도 반대를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약간 반론을 드리면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영방송에 사장 찍어내기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찍어내기 하면 누가 그걸 규제를 하죠? 법원이 구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구제했고 구제가 됐어요 또. 그렇게 가는 게 나라의 시스템인 것이지 물론 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어떤 행위가 있게 되면 그 법원이 시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국회가 그걸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각종 이런 그 이사 추천 새로 들어서는 단체들이 친여 성향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데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편성권 이 부분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자율이 문제라면 그 자율을 왜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냥 회사에 맡겨놔야죠.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동수 구성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민 겁니다. 국민 거기 때문에 진짜 엄밀하게 해당 단체들이 대표권이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 정파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가 여야가 돌아가면서 사실 뭐 5명, 2명, 3명 이렇게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 사법 시스템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걸 구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아예 완전히 제도를 바꾸면서 여야 합의 없이 바꾼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바꾸면서 이게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네, 짧게 몇 가지만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전파를 가지고 방송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용성을 띠도록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그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규제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자고 지금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정권 바뀌면 바뀔 때마다 언론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그 반성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론 현업인 단체나 언론 노조에서 주장해 왔던 겁니다. 지금 법안 내용이. 그거를 자신이 정권을 잡고 나면 태도를 바꿔왔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거 이번에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만약에 이런 방식들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법원으로 들고 가서 법원의 판결에 기대될 겁니까? 정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 나오면 뭐 합니까? 이미 다 장악해버리고 저 집권 세력한테 맞게 보도를 해버렸는데 그럼 그걸 바로잡는 게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반론하시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짧게 듣고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면서 국민의 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뭐 날치기 하면서 이게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저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방송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가 서로 간에 조금 더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 건 맞죠. 이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바꿔서 뭔가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적으로 바꾼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놓고 공영성을 위한 것이다. 국민한테 되돌려 주신다. 오히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국민의힘 입장에 참을 만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밀어붙인다. 여야 합의하자니까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 주제 다룰 때도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 사실 정권 이제 교체기마다 나오는 주제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입법 추진까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거는 사실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임기를 일치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범위가 문제인 것이고요. 저희가 공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켜야 돼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사실 공기업 사장 임기는 3년 정도 되거든요. 감사는 2년 정도.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다만 나머지 이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뭐 준정부기관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치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급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임명하는 공공기관 장 등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소급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 입법에 의한 찍어내기다. 이 알박기 반대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는 알박기 하고 누구는 들어오면 찍어내기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체로 입법에 의해서 몰아내기다.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싫으면 앞으로 임명되는 공공기관 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일치시키자 대통령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 몰아내는 식의 소급표를 둔다. 그러면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몰아내기 형태가 아닌가. 그 목적 자체를 의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공공기관장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안 발의 벌써 3건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임기를 일치시킨다거나 뭐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처럼 대통령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이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바꾸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뭐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정권 때부터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을 바꾸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김영석 관장 같은 사람을 그대로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으로 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한 논리를 얘기하는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앉혀둡니까? 그럼 연합국이 세계대전 할 때 승전을 한 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이겼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독립기념관 아마 건립할 때 제가 이론이라도 보탰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코 흘리기 돈까지 모아가지고 만든 게 독립기념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독립운동사 그리고 순국 선열을 선양하고 고양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임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혀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법을 바꿔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장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다음번엔 정권 누가 잡을지 모르니까 다음번부터 적용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큰 틀 안에서 동의가 가능한 정도의 논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있어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지혜롭게 찾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막말 공공기관장이 문제가 있으면 공공기관장 해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괄적인 거잖아요. 5년 임기와 3년 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 새로 들어서게 되면 일괄적으로 임기를 맞추는 식으로 하자.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명되는 공공기관 장에 한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존은 기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김영석 독립기념장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 자체가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은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관점 중에 자기는 이것이 맞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본인 의사표시를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학자로서가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경축사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자기 의사를 밝혔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정 뭐 예를 들어 연합국의 선물이다 거기에 방점을 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전혀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고 그다음 보훈부가 지금 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단정하는 것도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장으로서 자리 내려놓고 학자로서 얘기하십시오.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 자체만 갖고 즉각 사퇴해라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쨌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면서 두 분께 의견을 물었고 뿐만 아니라 우 정무수석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빌리자면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은 4에서 5% 정도 빠질 거다. 그런데도 감수하시겠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휴가를 갖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합시다라고 해서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에 대한 어쨌든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사면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사면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과거에도 사면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를까. 민생 사면도 포함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거기에 정치인 사면을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올라왔을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말쯤에 사면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형기를 한 절반 정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들은 했는데요.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사면한다 그러면 사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부정평가도 역시 많았을 거고요. 그러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면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기 절반을 채우느냐 아니면 뭐 3분의 1을 채우느냐 이건 주 논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 검찰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본인도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걸 제일 큰 주제로 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앞으로 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여권 내부에 계속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좀 막는 차원의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면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평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수할 것이냐, 감수하고서도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쨌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예. 그 우상호 수석이 되게 솔직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제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 목적인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영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는 방증인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사면의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가장 사면의 큰 피해자는 사실 입시의 공정을 믿고 그동안 쭉 해왔던 이런 저희 20대 젊은이들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 약간 이 사면 제도에 대해서 뭐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그 좁은 시야로 보고 계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쨌든 이 사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담소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내 전체적인 취지가 좀 공감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면권 행사할 때 그러면 이걸 취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제도 개선이나 제도 행사적 측면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또 바람도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조금 부족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무수석 발언은 제가 보니까 정무수석이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얘기들이 뭔지 이것들을 솔직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고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무수석이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수석이 한다고 해도 좀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면 받고 난 다음에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국민들한테 낮은 자세를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설명할 때 뭐 n분의 1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면 제도를 바로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었을 때였잖아요. 국민적 반감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 과거에 조국 전 대표 아까 입시 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조국 전 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냐,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평가나 여론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다 좋은데 뭐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의 재량이죠. 그런데 사면받는 분들이 나는 검찰권의 피해자다, 정치적 검찰의 보복수사였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복수사였는데 뭐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위치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는 이제 잠시 후에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주도로 토론은 종결이 됐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곧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밤새 본회의장에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어제 오전
오전 10시 43분에서 만 24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곧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EBS법 통과에 이어서 바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상정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다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하나를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치 전국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오전 공개 회의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오전 회의부터 여야의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특검 수사를 고리로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다.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추경호와 국민의힘의 운명은 아마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겨냥해서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을 한마디로 경제내란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를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엔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립니다. 차기 대표직을 두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겨뤄왔습니다.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은 44.39%로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4%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온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들 사이 반탄, 찬탄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던 점이 꼽힙니다. 일단 오늘 결과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대2로 반영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거쳐서 오는 26일 대표를 확정짓게 됩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경제 실패에서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예, 전당대회 이야기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도 이 최종 투표율,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을 언급을 했는데 44.39%, 이게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 48% 정도 나왔었죠, 지난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그 투표 기간이 짧았습니다. 절반 정도 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도 잘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당대표들의 구도 자체가 예전 구도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또 많은 당원들께서 실망하고 투표를 안 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원들이 관심을 좀 더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런 그 전당대회 그 투표율에 만족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간에 약간 패권적인 측면, 어느 분이 된다 하더라도 찬탄이든 반탄이든 반탄 입장에서는 찬탄을 끌어안고 찬탄 입장에서 반탄을 끌어안고 해서 어쨌든 당이 좀 당세를 확장해 나가는 식의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투표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과반이 되지 않으면 결선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측하고 계세요? 당초 김문수 후보가 그 1차 투표에서 그냥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했는데요. 지금 추이로 보면 결선 투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논의가 뭐 찬탄반탄으로 하나만 쟁점이 돼가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김문수 후보하고 다른 후보 한 명이 더 붙는 결선 투표 형태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결선 투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그래 왔고, 다만 이제 결선 투표에 가는 결선 투표 대상자가 누구일 것인가 관심인데, 네. 사실 이제 그 반탄에서 두 분이 다 나올 것인지 아니면 찬탄에서 한 분이 올라올 것인지, 이 부분이 오히려 당원과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소식 쭉 짚어봤는데 끝으로 특검 관련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의 접견 뒤에 내놓은 발언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심 변호사가 김 씨를 무단으로 접견했고 허위 사실들을 계속해서 유포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일방적인 이것도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접견하고 온 사람이 주장한 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 있는 발언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난 이제 총선 직전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만약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여기에 전제는 윤 대통령 뜻대로 하도록 뒀으면은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했을 거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이제 특검 조사받으러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또한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만약에 접견은 변호사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국정에 그 많은 개입을 했던 거고 지금 뭐 명품을 받았다고 하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쟁이나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국 특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무마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당사자들끼리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시절이에요. 당사자들끼리는 누구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 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당사자들만의 문제인 것이고 국민적 시각, 당원적 시각에서 보면 당정이 어쨌든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패를 했죠, 총선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고 그걸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결국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런 말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 저희 당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심평 변호사는 사실 외부적 인터뷰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분인데 그분께 민감한 부분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알려진다.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한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접견할 때 좀 심사숙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